자, 학교 폭력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초기 대응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감지, 인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간혹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것을 싫어해서 또는 인위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통해서 분명히 선량하게 있는 이 피해자가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느낌적으로 이렇게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 학생의 징후부터 보도록 하죠. 이 피해 학생이요,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면 굉장히 상황은 좀 편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은 이 피해 학생을 뭡니까?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찾아내야 됩니다. 숨어져 있는 거. 그죠? 발본해야 돼요. 자, 어떻게 발본해나?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기운이 없고 열중하지 못한다. 교실에 보면 학생이 이렇게 멍하니 있는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교타 여기 있으면 물어봐야 돼. 나중에 쉬는 시간 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그 담임 선생한테 가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라고 귀뜸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교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꼭 교무 수첩에다가 적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에 옷이 지저분하거나 구겨져 있다. 뭐 싸우고 나면 당연히 구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 요 용돈뿐만이 아니라, 그죠? 학원비라든지 또는 뭐 교습비라든지 또는 뭐 방과 후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부모님한테 가정통신문을 가져다 주지 않죠. 돈이 필요해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준비물 사야 되면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학부모하고 상담이 됐을 때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피해 학생이 피해 학생일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나 학원을 옮기고 싶어 한다. 또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화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와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의 징후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쉬는 시간에 살짝 그 학생을 불러내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학생을 혼자 불러내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혼자 불러내게 되면 자, 이 가해 학생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몰래 이 학생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해본다든지 또는 학급의 어떠한 상담 프로그램을 전체를 시행해서 특정 학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보는 교실 운영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해 학생의 징후가 나타나고 그러면 가해 학생은 어떻게 나타나냐?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가해 학생도 결국에는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때리고 나서의 죄책감이라든지, 그죠?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도 역시 학교를 가기 싫어하죠. 자, 또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있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거나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고 문제 행동에 대해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친구 사이의 갈등 상황이 자주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돼요.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되고 SNS상에 비하 공격하는 발언들을 어, 게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고 접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지요. 자,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 자, 교내 신고 방법은 직접 교사에게 말을 하는 경우와 교내 학교 폭력에 신고하고 설문조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정기적 설문 등 이메일, 담임 교사나 채임 교사나 학교 명예 이메일 등을 보내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비밀 게시판 또는 여러분들 그 각 층마다 쪽지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쪽지함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지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학생들한테 하는 게 낫겠지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전담기구 소속 교사나 담임교사, 학교 명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 녹음, 통화 등도 교내 신고 방법이 되겠죠. 교외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27이거나 문자, 인터넷, 뭐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하면 될 수 있죠. 자, 초기 대응 요령부터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관련 학생을 안전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안전하게 조치한다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죠. 관련 학생입니다. 그죠? 자, 가해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피해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자,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게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사건 조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 학생들한테. 자, 사안이 조사되고 있고 상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은 보통 2주고요. 어떤 상황이 좀 복잡하면 일주일을 더 추가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3주의 조사 기간 동안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제2차 폭력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안전함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어떤 가해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피해 학생이 또 그 문제 예를 들면 2차 폭력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요. 긴급 조치. 그래서 가해 학생은 조사 기간 동안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랬을 때는 그 출결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무단 결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 보호자는 것은 부모님이 한테 하는데요. 보통은 어머니께 먼저 하고 아버지께 하는 게 낫겠죠. 자,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법정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할머니라든지 또는 할아버지, 조부나 조모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센터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센터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법정 대리인한테 법정 보호자한테 이렇게 꼭 연락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때는 항상 그 언제 통화했는지 그죠?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빠짐없이 교무수첩에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와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물론 학교 내에서 보시면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이 상담 교사가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담임 교사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근데 상담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어떤 사건,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성이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한테 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미래 2차, 3차, 4차 이러한 폭력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봅시다. 내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사안 조사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구성, 일명 이제 이하 전담 기구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교감, 전문 상담 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 교사. 여기서 책임 교사라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생활지도부 부장교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학부모위원 2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된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는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교감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보시면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해야 되고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활지도부 부장님이 계시죠? 이 부장님이 이 개원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사안을 조사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격리시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사안 조사를 하고 나서 또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학교장의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안 조사 절차 보도록 하죠. 사안의 진행 과정 및 조치 사항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학교 현장에서 부드럽게 상황을 대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학교 폭력 사건을 발생에 인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있는 교사나 117 등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겁니다. 접수된 상황을 통지하며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이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죠. 아까 긴급 조치는 그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자, 학교를 나오지 못하도록 중단시킬 수 있는 중단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 학생을 안전 조치해서 피해 학생은 보건실 응급처치라든지 119에 신고, 병원 등에 대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가해 학생은 격리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또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초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초기 대응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폭력은 교사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엄벌해야 문제가 풀려 이런 식으로도 12년도부터 이렇게 일본의 이지메 피해자 모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이지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 당국의 문제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이지메를 없앨 수 없고 여튼 그러면서 초기에 발견됐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동부교육청에서는 그죠?
서울의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초기 대응에 대해서 일단 또 뭐 안내 자료를 연수시키고 있죠. 한번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교폭력이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이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실조사, 그러면서 뭐 상담도 하죠. 그죠? 이런 추후 지도, 추후 상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징계를 주고 뭐 상담하고 추후 지도하고 또 사실조사하고 여기서는 이제 초기 대응이 되는 것이죠. 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조사하기 전에.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씨앗이 일어나고 바로 이 부분이 초기 관계거든요. 그죠? 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되어지는 어떤 초기 대응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방이죠, 예방.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더라도 발생이 되면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또는 완벽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예방을 못했을 때는 초기 대응을 정확하고 또 풍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행정적인 또는 행정적인 비효율에 앞서서 피해 학생들 또는 가해 학생들한테 심적인 어떤 고통이 계속 부과되고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부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자, 학교 폭력 사례로 알아보는 뭐 초기 단계별 대응 팁이라고 되어 있고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까지도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인지 및 신고 접수 단계와 초동 대응 단계와 뭐 사안 조사 단계 이것이 이제 초기 대응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사례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A와 B 두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를 알게 된 B 학생의 어머니가 A 학생을 찾아가 꾸중하였고 A 학생의 반성이 기울이지 않는다며 뺨을 때렸습니다. 학부모가 와서 뺨을 때린 거죠. A 학생은 담임선생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는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항으로 접수되고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A 학생은 아침 등굣길에 자퇴생인 B를 만났습니다. B는 A 학생을 마주쳐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며 내가 학교를 그만둔 게 우습냐며 A 학생의 복부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습니다. A 학생이 이런 사실을 담임선생에게 신고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학교 폭력일까요? 자, 이것은 A1번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부모가 때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2번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학교 내외에서 일어났는데 자퇴생이라는 거지요. 그죠? 그럼 이것은 학교 폭력일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A는 밤이 늦어서야 귀가 중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A 학생을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구타했습니다. A 학생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A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이 집단 폭행으로 다치게 되어 학교에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처리해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그죠? 자, 이런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학교 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자,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여기서는 가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위 사례는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학적이 없거나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는 가능하므로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때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하여 주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유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경중이나 절차에 있기에 이에 집중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약을 위해 피해 학생입니다.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로 포함시켜주며 시험 등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성적 처리의 기준, 자, 공결로 보통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마다 처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통 이전 시험에 100%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성적 처리 기준이란지 치료비의 부담이 있어서 학교 안전 공제, 공제급여 신청 등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다양한 학교 행정의 근거가 되므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사례를 보도록 봅시다. 성 관련 사안인데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는 사춘기가 되어 부쩍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B에게 나는 성관계가 궁금한데 너도 궁금하지 않냐? 같이 해볼래? 라고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학생은 깜짝 놀라 학부모에게 이야기했고 학부모의 이러한 A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신고가 되나요? 라고 돼 있죠. 자, SNS에 단지 호기심으로 보냈을 때 이것이 A 학생의 행동이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될까요? 자, 사례 두 번째 봅시다.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A가 화장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 5명으로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이야기했고 A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신고 접수 후 해당 반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추행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학생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여 자치위원회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될까요? 물론 성비위 사건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에 사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학생 A는 같은 반 남학생 B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담임교사는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 A 학생을 불러 이야기해 보았는데 A 학생은 B 학생의 행동이 성추행은 맞지만 이후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A 학생이 크게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 같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봅시다.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안 하면 과태료 물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성범죄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되냐?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고의 방법은 112 신고뿐만 아니라 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과의 상담 등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기 보시면 보세요. 피해 학생이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어,
자, 불특정입니다. 불특정인이죠. 불특정입니다. 불특정 학생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 이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아무리 예방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 봅시다. 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한 장난 정도여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순 장난이에요. 돼 있죠. 자, 봅시다. 남학생 A가 짝꿍 여학생 B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그래서 B학생 아프다고 울으며 터뜨렸고 A학생은 B에서 울자 당황한 듯 한데 B학생의 친구인 C가 선생님께 신고했어요. 사과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A학생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찐따이라고 적은 포스트잇 친구의 등에게 붙였습니다. 명예훼손이죠.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렇죠? B학생 이름 모르고 집에 가다가 친구인 C를 발견하고 B학생의 등에 포스트잇 붙여 있다며 A학생에 붙였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신고해야 되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례와 같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좋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연히 폭행이죠. 머리 잡아당겼잖아요. 이것은요, 모욕감을 줬잖아요. 모욕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계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학교폭력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학교폭력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으로서의 보고 등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쭉쭉쭉 아래로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늦어져 문제가 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죠. 자, 초등학생인 A 학생은 B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고 학부모에게 이야기했고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으니 사안을 접수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얘기를 했죠. 담임쌤한테. 담임교사가 들어보니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A 학생과 B 학생의 친한 정도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학교폭력이 애매하고 충분히 상호간 화해로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주일 시간이 지났으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자치위원회를 준비했는데 A 학생 측에서는 그간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교육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화해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그 자치위원회에서 학생 간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분명히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담임 선생님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봅시다. 자,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할 때는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일주일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장난 정도로 보이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구 아닌 학년부에서 관련된 학생들과 학부모의 화해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폭력 사안으로 정식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후 학교 자체 해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사안이 원만히 종료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자는 되므로
절차 진행을 꺼려할 필요가 없다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떤 개인적으로 학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또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이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앞부분에서 이제 진단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긴급 즉시 조치라고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장 자체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서면을 하게 되고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을 하면 자체 해결을 할 거고요.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뭐 괴롭히는 경우라든지 뭐 금전적인 피해가 일어났다라든지 2차적인 가해가 일어났다든지 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대전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저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대전시 교육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도 여러분들 대전시에서는 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사안 조사를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열죠.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는 것이 있고 굳이 안 되는 요건은 무조건 여기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 학교장 자체 요구를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해자가 학교 자체 내에서 끝내는 게 좋지 학교 그를 벗어나서 대전시 교육청까지 넘어가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학교 자체 내로 해결하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들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긴급조치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를 접수해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안 조사하는 가운데 긴급조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또 구타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있죠. 결정권자는 학교장이고요. 무조건 다 학교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을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여기서는 피해 학생은 보호죠. 가해 학생은 선도예요.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석 정지 권한자는 학교장인데요.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니까 진단서를 2주 이상을 받아와서 전치 2주, 전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타박상이 여러 군데 있어서 다발성인데 일주 이렇게 해서 전치 2주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등교 중지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을 우선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사안 처리 및 조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잘 봅시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이 되면 가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자체 해결 요건은 무엇이 되느냐? 열로 넘어 그 대전시에서는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보다는 자체 해결이 더 낫다고 했었죠? 그럼 그 요건은 무엇이냐? 봅시다. 자,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2주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건 상해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벌상으로 형법에 보면 폭행죄에 불과한 거죠. 폭행죄도 크니까 불가하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앞 사례에서 보자면 장난쳐서 머리를 한번 끄집어 당긴 경우라든지, 그죠? 또는 뭐 책가방에 포스트잇을 딱 한 번 붙였던 경우, 뭐 그런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기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 절차는 학교 폭력 사안 조사 및 전담 기구의 심의를 하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하죠. 학교장의 자체 해결에 대한 내부 결재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다시 이제 재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 두 학생이, 그죠?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관계 회복 및 분쟁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2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해 이해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과 뭐 관련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 개별 명단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때는 학교 내에 있는 그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조정, 개념, 피해 및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뭐 이렇게 분쟁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심의위원회에 따른 조치. 그러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조치가 있겠죠. 자,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를 하냐면 학내 전문가들에 의한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게 만들거나 나는 일시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지 않고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게 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반을 층을 달리하는 반으로 다시 옮겨준다든지요.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죠. 뭐 이 수업에서는 이동식 수업일 때는 다른 반으로 간다든지요. 뭐 이런 거요.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선도와 교육 조치는 기본적으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하해 정도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1호서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퇴학 처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고등학교는 퇴학 처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의무 교육인, 자, 누구한테까지요? 중학생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중학생이 요렇게는 넘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디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소년원은 갈 수 있어요. 소년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어진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격리 이런 측면에서는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1호부터 보겠습니다. 서면 사과죠. 2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또 3호 학교 내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그죠? 자, 5호는 학내의 전문가의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요즘에는 ADIS 뭐 조금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6번은 출석 정지. 이게 정학이죠. 옛날로 말하면. 치료는 학급 교체, 그다음에 전학 또는 퇴학 처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출석 정지 같은 경우는 뭐 10일, 그 다음에 또 10일,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뭐 학급 교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6호에서 그대로 8호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말씀드린 것 같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선서 화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자,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2호부터 4호까지, 그러니까 2호서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부과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출석정지, 뭐 학급교체, 전학 이런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뭐 보복행위 금지, 봉사, 사회봉사도 역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받는 교육기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년 초에 지정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봉사활동을 하나, 뭐 사회교육을 가나 이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 1호서부터 1, 2,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근데 4, 5, 6, 8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졸업 직전 전단기후 심의를 겪죠.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퇴학 처분이죠. 퇴학 처분은 당연히 퇴학이 됐기 때문에 그 학점은 그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알아두십시오. 보통은 현장에서 1호서부터 8호까지는 졸업하면 그죠? 삭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있고요. 요 기간만 좀 알면 됩니다.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보통 3달입니다.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도감은 청구가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보통은 이제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이 좀 더 빠르다. 그래서 그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공법상으로 다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법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의해 가지고 구제받는 걸 행정심판이라 그러고,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냥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법원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도를 이렇게 쭉쭉 보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학교 폭력은 최근에 온라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우울감을 갖게 됩니다. 이 우울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우 관계가 잘 발달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폭력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선생님이 될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알고 미연에 예방시킬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또 보여드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교직 실무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과 종류, 또 예방 방안과 대책, 또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학교 폭력 이것은 미래에 건전한 사회인이 학생이 미래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꼭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어떠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관련된 정보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